안녕하세요, 곰핍입니다. 지금 오늘 1월 5일 마지막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열흘 정도 동안에 지금 체험반 같은 경우에 열흘 동안에 12월 방은 마감을 했고요. 이제 뭐 1월 방 분들이 또 오늘 뭐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이슈들도 나오고, 오늘 제가 탐방 갔다 온 부분들도 좀 있어서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늘 합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뭐 앞으로의 어떤 종목을 살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위주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었던 종목들 한번 좀 점검해보고, 또 그 앞으로 또 지금 진행했었던 종목들이 또 1월 방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추가적으로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방분들은 어차피 유료랑 같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종목 진행했었던 것들 좀 그대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이 종목들 이해를 먼저 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오늘 좀 합방을 해볼까 생각 중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합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제가 보는지는 아마 뭐 12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고요. 1월 달 분들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금 큰 줄기에서는, 자, 코스닥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부분들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 볼게요.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분들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죠. 역시 그 저번에 1080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의 정상 환율은 지금 기존에 1100원에서 1200원까지 움직였지만, 이제는 기준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1060원, 뭐 더 내려가면은 뭐 1000원도 살짝 깰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그 원화 강세, 상대적으로는 달러 약세입니다. 지금 세계 기조가 달러 약세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적 원화는 강세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상대적인 유가라든지 금시세, 그리고 이런 원자재 종목들, 원자재 시세들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뭐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환율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은 뭐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 안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게 일단 대전제입니다. 또한 정부 쪽에서는 코스닥을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에게 돈을 쥐어주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연초에 발표가 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네 맞아요. 시장에 맞닥뜨려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07년도에 코스닥의 최고점이 841포인트 정도 됐었죠. 지금까지 2015년도에 이 바이오붐, 요때죠. 바이오붐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841선을 넘어서면은 뭐 적게는 1000선, 뭐 개인적으로는 1200선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올해 코스닥 상승 기조 안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제가 그 무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은 어느 섹터가 중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 제가 거기에 대한 종목들 셀트리온 계속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셀트리온이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조 정도 됩니다. 전체 바이오 시가총액, 코스닥 대비 바이오 시가총액이 지난 2016년 중반기부터 2017년을 지나서 그리고 2018년까지 약 18%에서 19%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이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부분들이 지금 현재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은 약 40% 정도 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바이오를 끌어올려야지만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적인 사항이었죠. 작년 2016년도 한 해에는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한 해였고요.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이 160만원 시작해서 287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전체 구간으로 치면은 약 60% 가까이 올라갔죠. 따라서 뭐 작년도의 삼성전자처럼 올해의 바이오 섹터 부분들은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그 셀트리온이 이동을 하죠.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 시장,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바이오 섹터 부분들 중심주로 가져가고 이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즉 뭐 최근에 뭐 11월, 12월부터 걸쳐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뭐 새롭게 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업사이드 포텐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죠. 근데 거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섹터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일단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뭐 새로운 섹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근데 단지 새로운 섹터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전제점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천천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섞어서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못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뭐 한두 마디 정도로 요약을 해서 또는 좀 생략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뭐 유상증자가 어떤 건지, 전환사채가 어떤 건지, 뭐 삼자배적 유상증자, 주주배적 유상증자 구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여러 그 주식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고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뭐 주가 빠지면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누가 추천해줬으면은 추천해주는 것만 믿고 사다가 또 주가 빠졌으면은 또 말도 못하고 또 벙어리 냉가슴 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또 주식은 우리가 많은 뭐 가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변 요소들 안에서 뭐 시각을 좀 고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변경하시면서 보시는 게 일단 현재의 시장이고, 또 앞으로의 시장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남들이 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정말 뭐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신 게 아니고 도박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반 같은 경우에는 진행한 종목들 좀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1월 반 되실 분들은 좀 잘 모르시죠. 어떤 종목들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구피비라는 사람이 왜 이 종목을 어떻게 꼽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인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 종목에 비례해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원칙들이 명확하시다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칙과 비교를 해서 뭐 이 곰피비라는 사람 또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시각으로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알파홀딩스부터 얘기를 할까요? 알파홀딩스 지금 오늘 제가 탐방 갔다 왔거든요. 지금 주식을 보는 방법은 자,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디 기사 한 줄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 애널리스트의 추천 어떤 종목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은 친구가 야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난대 얼마까지 가져가 봐 이렇게 주식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만큼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선택 구조도 선택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리잔 하나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게를 중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격을 중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양을 중시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의 유리잔을 삽니다. 한 가지의 유리잔을 사더라도 본인들이 접근하는 이 매수의 이유, 구매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죠. 근데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도 다양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시점, 그리고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제가 사고 파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관점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 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이 종목이 어떤데? 좀 한번 사봐. 좋을 거야. 근데 그 좋을 거야라는 말 한마디에는 본인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 관점이 좀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좋을 거야라고 해서 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산 종목이 이렇게 사는 종목이 내가 샀었던 기준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은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거래 정지됩니다. 이러면 또 추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하자니 추천한 사람이 알까요? 글쎄 나도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서 산 거야. 그런 기준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실 때는 명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얘기해준다라고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건 만 원에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또는 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9천 원까지 빠졌다, 8천 원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만 원에 샀는데 8천 원까지 빠졌는데 내가 더 사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쳐야 할지 그런 기준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투자가 되지 못하고요. 차라리 코인을 하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비트코인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다들 원칙이 없잖아요. 그런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적어도 주식시장 또는 제가 보는 시장 안에서의 주식의 선택 방향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어떤 걸 보냐면요. 일단은 시간을 보고요. 그리고요. 자, 위치를 보고요. 시간과 위치와 그리고 자, 재료도 보고요. 그리고 심리도 보고요. 그리고 대응도 보고요. 자, 다양하게 봅니다. 사실상 제가 한 5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한 종목을 판단할 때 5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0가지, 12가지, 20가지도 봅니다. 즉 제가 가질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가령 누가 좋아서 사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종목을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인지, 재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뭐 제가 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뭐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하는 종목들을 사람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말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사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요. 즉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샀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구간 포인트에서 샀었던 포지션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듣고 와 좋아 보여 사서 가령 내일 15,000원에 산다 라는 포인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즉 대응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응이 좀 어려워요. 따라서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듣고 사시고 싶으시면은 꼭 물어보세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곰피비가 그냥 이게 좋대, 진행해야 돼. 근데 저는 좀 있다가 내일쯤 돼갖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에이 여기서 그냥 팔아, 아니면은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와서 둥그러지네, 그래서 팔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샀는데 저기서 팔았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대응이 안 됩니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는 결국에는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의 매수와 매도 포인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매수와 매도 포인트 이외의 포인트를 접근하시려면은 그에 따른 기준점과 또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알파홀딩스 조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알파홀딩스는 그동안에 2016년도, 17년도 진행을 쭉 하다가 정지를 거의 10달, 뭐 7달, 8달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정지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는 88%입니다. 즉 처음에 시작을 할 때 88%를 띄워서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장기간의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은 처음 시작할 때 최대 맥시멈은 100%, 또 아래로는 맥시멈 플러스 100% 시작할 수 있고요. 아래로는 마이너스 50%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만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 만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시작할 때는 2만원에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5천원에 시작을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비덴트 볼게요. 비덴트도 시작할 때 보시죠, 100% 붙었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때 거래 정리 당한 사람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00% 수익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저 아비스타 볼게요. 아비스타도 감자전에 이 거래 정지였다가 풀렸죠. 근데 이때 5대1 감자를 맞아서 사실은 이게 500% 나와야 되는데 334% 나옵니다. 즉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거의 한 24%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을 제대로 바라보려면은, 자, 이렇게 환경 설정해서 제가 12월 방 분들은 엄청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 수정주가 사용을 취소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심리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자, 심리를 느끼기 위해서. 결국에 시장의 참여자는 이전에, 그러니까 거래정지 이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가령 올해 3월에 거래정지를 맞았다. 그리고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죠. 그 많이 졸였었던 순간들을 다 딛고 처음 시작할 때 무려 80% 이상의 수익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에 물려가지고 주가가 쭉 빠져서 마이너스 36%에서 심지어 손실인데, 자, 손실인데, 상패 위기까지 왔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정말 죽고 싶겠죠.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왜 고점에 샀었겠어요? 아, 더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점에 샀겠죠. 이 손실과 상패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88%가 붙으면서요. 88%가 붙으면서요. 저기 고점에 몰린 사람도 심지어 2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공포에서요. 공포와 절망에서 환희로 바뀌었죠. 자, 이게 심리의 이동과 변화입니다. 자, 공포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88%가 무려 붙은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그쵸?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넣었는데 3천만 원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서 심지어 주가가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났다. 그쵸? 너무 기쁘죠? 심지어 여기 종가의 마지막에 산 사람은 어떨까요? 아, 누구 말 듣고 샀는데 갑자기 상패 위기래. 그쵸? 너무 짜증나죠? 근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88%가 붙습니다. 자, 너무 기뻐요. 자, 이제부터 기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맞았죠.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어떨까요? 실망했죠.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아직까지 견딜 수 있어. 아직까지 나 50% 먹었잖아. 견딜 수 있어. 이 마음이 됩니다. 근데 다음날 또 빠지죠. 다음날 또 빠지죠. 그렇죠? 다음날도 이때 마이너스 한 17%, 13%까지 빠지죠. 그렇죠? 다음날 또 빠지죠. 다음날 거의 마이너스 8%가 빠집니다. 자,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은, 자, 기쁨과 환희에서 이제는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도루묵이 됐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 이때 팔걸. 팔았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오죠. 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심리의 변화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심리 상태의 흐름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분명히 공포에서 환희에서 후회로 넘어갔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진행될 수 있는 심리선은 어떤 걸까요? 자, 이제 여기서 후회에서요. 자, 이제는, 자, 본전이네. 그쵸? 본전이네요. 본전이네요. 근데 이 구간에서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기분은 어떨까요? 고민을 하겠죠. 팔아야 되나? 또 팔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팔았을 겁니다. 그렇죠? 후회하고 또 본전은 했죠. 그러한 심리선이 이 종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주식을 보실 때 차트선 안에서의 심리를 보시면은, 차트선 안에서의 심리를 보시면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보통 세력들은 개인의 심리를 가지고 놀거든요. 개인들의 공포를 몰아놓고 또 공포 속에서 기회를 발견을 합니다. 개인들 공포를 공포에 밀어넣는 이유는 세력들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을 공포로 밀어넣고 난 다음에 세력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자, 어제 신라젠 한번 볼게요. 자, 신라젠도 이렇게 빠졌죠. 자, 이렇게 빠졌죠. 자, 개인들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가를 빠지면서 신라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이건 조금 조절할게요. 다시.
그동안에 8,000원대 종목이 15만원, 거의 뭐 20배 가까이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걸로 인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3원에서 물려서 12만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요. 어, 어떤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물린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자, 승자와 패자는 항상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주가를 다시 한번 돌리는 듯 하다가 목요일날 장 후반 정도에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어떤 그 진행하고 있는 팩사백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위법 조항 부분들 여러 가지가 생겨서 이게 나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소문과 두 번째 최대 주주가 물량을 다 던졌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서 접근했냐면요. 자, 여기서 접근했었습니다. 저희도 매수를 요쯤에 했었고요. 요쯤에 했었죠. 한 요쯤에 했었고요. 요쯤에 했었나요? 자, 요쯤에 했었고요. 다음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가가 한 10만원을 넘어서 급락을 하기 직전에 개별적으로 제가 여의도 쪽 아는 매니저한테 그런 소문을 조금 빨리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문이 좀 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구간 안에서 손절매를 했습니다. 요 구간 안에서 손절매를 했고요. 요 구간쯤이겠죠. 요 구간쯤이네요. 요 구간쯤에서 손절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젠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방향성도 좀 빠져 있지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쓴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신라젠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써놨죠. 신라젠 얘기를 자, 누군가는 3천억 정도 되는 장내 주식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위치상 보면은 하단 구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매수 구간으로 대응할 것이다. 해서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시작할 구간쯤 안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들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느냐? 이 기준 안에서는 자, 하방에 대한 공포,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문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소문에 팔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제가 차트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하단이 내려오면은 62편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이 구간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이 음봉상으로 구간이 사실 음봉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단 60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통계적인 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악재 구간, 그러니까 루머성 악재 구간이 좀 들리니 그러면 하단부까지 충분히 많이 빠지겠다. 근데 하단부까지 빠지면은 거의 15%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차라리 2, 3%, 3, 4% 손절을 하고 재하단을 잡을 때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짧게 손절 치고 하단 구간에서 재매수해서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라젠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신라젠 설명 나중에 또 12월반 같은 경우, 1월반 같은 경우에 또 드릴 건데, 제가 또 신라젠을 산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방송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알파홀딩스 좀 설명 드리다 좀 말았죠. 자, 다시 드릴게요. 수정주가 사용 적용 취소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흔드는 자리가, 흔드는 자리가, 흔들어 먹는 자리가 앞선 구간에서 물량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자리였다. 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즉, 만약에 여기는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하단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단 구간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흐름보다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무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 구간을 흔들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한번 건드려 주었죠. 모든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의미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저희가 매수 접근했었던 구간들은 바로 요 위치적으로 보면요. 매수 구간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해서 1차 매수 구간은 한 요쯤에서 다 던졌고 2차 매수 구간은 여기서 다 던졌고 1차 매수량만 가지고 현재 스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스윙을 할까요? 스윙하는 이유는 거래량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있죠. 자, 공포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공포 구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상대적으로 공포 구간의 거래량을 넘어가는 위치 안에서, 자, 여기는 양봉이죠. 훨씬 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또한 종가상, 종차상 요 구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매수권자들은 전부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위치에서 흔들죠. 자, 이렇게 보시죠. 요 위치에서 흔들죠. 근데 요 구간 안에서의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가격 거래량, 위치 구간과 대비한 이 상대적인 가격 거래량의 이 차이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량을 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물량을 쥔 쪽이 세력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물량을 쥐고 있다, 물량을 쥔 쪽이 세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구심일 뿐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세력이 뭐지? 가장 근본적인 질의가 세력이 뭐지? 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좀 되면은 무료 강의 녹화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을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의 가격차, 가격 종차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때 물량을 쥐고 있고 이만큼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의 의도는 뭘까요? 자, 전체적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 앞에 매수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위치죠. 그러면 그 윗구간은 이제, 자, 이 윗구간은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근데 위로 한번 뚫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까지는 조금 더 손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구간 안에서는, 자, 한번 뚫어주고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구간 조정을 한번 해주고 가겠죠. 그럼 저희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요쯤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통계상 주가가 장대로 빠지면은 보통은 절반 구간까지 올라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확률 통계 기준이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에서
절반 구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물량을 좀 줄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물량을 줄이는 즉 매도에 대한 생각은 시장과 섹터가 우선한다. 즉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이나 섹터가 개별 종목의 위치와 거래량 그리고 구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1월 8일부터 12일까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헬스케어 업종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구간 상승 슈팅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수 기준 단가 대비해 가지고 자 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리고요. 자, 저희가 매수 기준가는 요 구간에서요. 현재로는 약 한 22% 정도 구간 수익이고요. 일단 저희가 기준적으로 하는 목표가는 자, 18,000원 구간이 일단은 목표가입니다. 자, 18,000원 구간까지 한 50% 정도 수익 구간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정도의 구간 월화 또는 수 정도까지 구간을 보고 매매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을 올해 픽으로 뽑았습니다. 자, 올해 픽으로 뽑았고요. 왜 올해 픽으로 뽑았을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그 차트 기준가 안에서 주가가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업 탐방을 갔다 왔고요. 내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알파홀딩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 조금 긴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좀 할게요. 알파홀딩스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스냅샷. 자, 알파홀딩스는 2014년도,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냈었던 기업이고요. 2016년도에 지금 알파홀딩스가 매수했었던 바이럴진이라는 자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거래정지가 2017년도 초반 기준으로 거래정지가 됐고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결산했었던 2016년도 재무제표를 4분기 때 망가뜨리면서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 400억을 냈습니다. 상당히 그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모두 떨어내는 빅베스를 이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7년도까지 이어져서 3분기까지 엄청난 손실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실 구간이 많이 컸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기 때는 제가 추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종목을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자, 전반적으로는 사실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60%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도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금 곱하기 유보율 곱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동 유용률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자금 유용률로는 한 350억 정도의 자금 유용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자본금도 높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본이나 부채 총계 대비해서도 유효한 수준이다 이 정도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 자, 지금 일단 재무제표 요 정도 좀 보시고요. 그럼 제가 일단 재무를 봤어요. 재무 최악이었다. 그나마 매출이나 영 말고는 숫자는 좋다. 그쵸? 숫자는 좋다. 재무는 최악이었는데요. 매출형 영업이익 말고 숫자는 좋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 부분들 자체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거의 많이 떨어내고 2018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그 자료 부분들 조금 보여드리면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어, 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알파홀딩스는 요 세 가지 파트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알파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 바이오랩스, 바이럴진, 그리고 그 알파 바이오랩스가 가지고 있는 알파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건 나눠져 있고요. 회사 자체는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하게 제가 그 설명드리면서 좀 막 쓴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많이 내고 계속적으로 이 매출단도 높게 가져갔었던 회사가 사실 어떤 사업 부분들로 인해서 16년도부터는 확 꺾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칩셋 쪽에 디자인 설계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칩 설계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쪽에 수주를 받아서 디자인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16년도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 부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얘네한테 줬었던 용역 프로젝트를 16년도 동안에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 줄어버리는 바람에 영업이익 손실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2016년도에서 발생했었던 이 용역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거의 다 회복을 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칩 설계 구간에서 약 내년도에 매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본업이죠. 매출 기준으로는 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제가 써놓은 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본업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예전과 같았었던 기본빵은 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이고요. 이 칩셋 설계 요겁니다. 자, 용역 프로젝트 이게 17년도, 18년도 기준 대비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일단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자, 한 가지 얘네가 그 또 그 한 가지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서멀 컴파운드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최근에 기사가 자, 알파홀딩스 이동해서 보면요. 자, 알파홀딩스가 BYD 쪽에다 방열 소재 공급 승인한다. 그래서 방열 소재 쪽으로 BYD 쪽에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 부분들의 방열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서멀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마디로 발열을 조금 발열을 줄이고 또 발열을 줄이고 전도율을 높여서 기계의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기계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작동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 장치나 IT 쪽에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그리스, 한마디 바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서멀 컴파운드가 지금 현재
LG 쪽에는 납품이 확정이 되었고요. LG 쪽에는 납품 확정이 되었고 지금 삼성 쪽에서 테스트하고 BYD 쪽에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서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머 컴파운드를 지금 BYD 쪽에서도 다른 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이 퍼포먼스에 따른 주가 방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칩 설계는 기본빵 한다. 그리고 서머 컴파운드는 올해의 뭔가 그 어닝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본업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자, 지금 탐방 결과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갔었던 이유는 이 바이럴진에서 지금 진행하는 대장암 표적 항암 세포 치료제 이쪽 때문에 좀 갔었거든요. 얘네가 그 신라젠 쪽이랑 같은 계열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GCC라는 게 이 대장암에서 발현되는 그 암호화되는 수용체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 이 GCC가 발현이 됩니다. 즉 대장암에서 보통은 대장암 1기, 2기까지는 이 GCC가 없는데 3기서부터 전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폐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이 GCC라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 GCC라는 물질을 한마디로 대장암의 그 대장암 전이에 대한 마커로서, 그러니까 대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차관점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GCC를 사실상 없애는 방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항체 세포가 이 GCC를 적으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GCC가 그냥 일반적인 세포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체 세포인 백혈구가 GCC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한테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체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게 전이가 2기 넘어가서 3기, 4기가 될수록 폐전이나 간전이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대장암은 전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여긴 없네요. 제가 그 자료를 안 찍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항체 바이러스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 감기 바이러스랑 같이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 GCC라는 마커를 구별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그 GCC를 인식할 수 있는 약을 투여를 하면은 대장암 3기, 4기에 전이되는 이 간암, 전이되는 암 부분들에 있어서의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장암 3기, 4기 치료제 또는 대장암 걸린 사람이 이 그 현재 바이럴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요 약을 투약하게 되면은 3기, 4기로 넘어가면서의 전이가 됐을 경우에 예방을 하던가, 그러니까 전이에 대한 예방을 하던가, 아니면 전이된 이 암 치료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그 암세포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치료가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좀 어렵죠. 자, 투자 포인트는 1. 본업이 턴어라운드.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사업 어닝 모멘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